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구장, 구장이 아까 이전 강의에서 한 213페이지까지 이야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자, 이어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거기 그 215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림 하나 나옵니다. 그림 하나 나오는데 그게 이제 정부 지출 증가의 장기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또 많이 본 것 같아요. 앞에서도 그 화폐의 장기 중립성 이야기 했었잖아요. 예, 그거하고 뭐 그래프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비슷한 게 아니라 뭐 거의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뭐 간단하게 보면, 자, 수요 곡선이 있고요.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정부 지출을 늘렸습니다. 예, 이렇게 가겠죠. 여기 있던 균형이 이쪽으로 갑니다. 하지만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결국은 총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서 결국은 또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게 되니까 단기적으로는 정부 지출 증가가 그 경기 팽창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원래의 수준으로 되돌아오고 물가만 올려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그림 9-7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그 책을 넘겨서 이제 21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니까 그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비교입니다. 자,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한번 비교해 볼게요. 거기 보면 이제 케인즈 경제학자의 견해가 나오고요. 통화주의 학자들의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걸 지우고 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 경제학파를 보게 되면 크게 보면 이제 케인즈 학파가 있고요. 근데 고전 학파가 있는데 고전 학파하고 비슷한 계류가 그 학파가 바로 통화주의 학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케인즈 학파, 즉 케인즈 경제학자들의 견해는 뭐냐? 그 경제가 좀 안 좋다. 그러면 이제 경제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겠죠. 바로 정부 지출, 즉 재정 정책을 사용하는가, 아니면은 재정 정책을 사용하든가, 아니면은 통화 정책을 사용하든가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정 정책은 정부 지출을 늘리든지 하는 거고, 통화 정책은 통화량을 늘려서 금리를 낮추고 하는 그런 정책을 우리는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케인즈 학파는 뭐라고 주장했냐면요. 통화 정책은 안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안 좋으냐? 통화 정책은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우리 아까 유동성 함정 배웠잖아요. 유동성 함정이란 수요 곡선이 화폐의 수요 곡선이 너무 완만해가지고 화폐 공급을 늘려도 이자율에 거의 변화가 안 생기는 거. 그런 걸 바로 우리는 유동성 함정이라고 이야기 드렸고, 그래서 통화 정책을 펼치게 되면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이제 정책 식차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정 정책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 정부가 지출을 늘려가지고 우리가 경기를 살리려고 하면 정부 지출은 곧바로 정부는 이제 돈을 써가지고 뭐 물건을 산다거나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급한다거나 곧바로 총수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은 곧바로 수요로 이어지기도 어렵고 유동성 함정에도 빠질 수 있으니 재정 정책을 써서 경기를 살리는 것이 낫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케인즈 경제학자의 견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17페이지 세 번째 줄, 통화정책에 비해 재정정책의 효과가 한층 더 직접적이고 확실하다고 믿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통화주의 학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통화정책을 갖다가 좀 더 좀 중시하는 거죠, 통화정책을. 그래서 통화정책이 케인즈 학파에서 이야기하듯이 직접적으로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케인즈 학파가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통화정책, 즉 화폐 공급량을 갖다가 늘리게 된다면 사람들의 돈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총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재정정책은 뭐가 문제냐? 바로
구축 효과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아까 구축 효과 방금 전에 배웠죠. 예. 그래서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만약에 정부 지출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물가가 오르겠죠. 정부 지출이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국민소득이 증가합니다. 근데 문제는 국민소득이 증가했지만 물가가 올랐잖아요. 물가가 오르니까 이자율이 상승하죠. 이자율이 상승하니까 투자가 줄죠. 투자가 주니까 결국은 총수요 곡선이 다시 이리 돌아온다는 겁니다. 예, 되돌림 현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구축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재정 정책의 문제점이다. 그러니까 재정 정책은 구축 효과도 나타나고 하니까 통화 정책이 더 낫다라고 통화주의자들은 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은 구축 효과 때문에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18페이지 보시게 되면 정책 시차에 대한 견해차가 나타납니다. 정책 시차. 정책 시차는요, 크게 내부 시차하고 외부 시차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내부 시차와 그 다음에 외부 시차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부 시차라고 하는 것은요, 경기가 안 좋아진다? 야, 그럼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바로 내부 시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부 시차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정책이 결정되면 이 정책을 실행해가지고 효과가 나기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케인즈 학파는요, 이제 뭐라고 주장했냐면요, 케인즈 경제학자들은요, 통화 정책은 외부 시차가 길지 않느냐. 외부 시차. 그러니까는 금리를 낮췄다. 뭐 금리를 낮추게 되면 대개 3개월 내지는 6개월 후에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도 하는데 그러면 뭐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또 뭐 경기가 오히려 또 좋아질 수도 있고 하는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는 이거 너무 외부 시차가 길다라는 거죠. 하지만 재정 정책은 경기가 안 좋으면 즉각적으로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경기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케인즈 학파는 외부 시차가 짧은 재정 정책을 선호하는 거고요. 외부 시차 길다. 그래서 재정 정책을 선호하고요. 하지만 통화주의 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요. 물론 통화 정책이 외부 시차가 길지도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재정 정책 같은 경우 내부 시차가 길다라는 거죠. 통화 정책 같은 경우는요. 내부 시차가 굉장히 짧다는 거죠. 뭐냐면 그냥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가 안 좋네? 야, 그럼 금리 내리자. 딱 결정하면 그만입니다. 예. 근데 내부 시차는 재정 정책은 정부가 이제 지출을 하려면 뭐 국회 동의도 얻어야 되고 뭐 또 추경도 편성해야 되고 뭐 이 돈 좀 쓰자 그러면 뭐 국회에서 뭐 네가 잘났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싸우고 합의가 안 되고 또 뭐 이렇게 되다 보면 시간 다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 정책은 내부 시차가 길다. 그러니 차라리 통화 정책을 쓰는 것이 좋다라고 통화주의자들은 주장을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219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219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일반적으로 재정 정책은 통화 정책에 비해 내부 시차가 더 길다고 알려져 있다. 그 다음에 방금 밑줄 친 데서 6번째 줄 보면 통화주의자들은 이 점을 들어 재정 정책보다 통화 정책이 한층 더 효과적인 경기 안정화 정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재정 정책을 옹호하는 케인즈 경제학자들은 통화 정책의 외부 시차가 길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20페이지 보시면 정책 혼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두 케인즈 경제학자와 통화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런 내용들을 적절하게 혼합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잘 쓰는 것이 가장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9장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